일요일 저녁 세상의 모든 지식과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세모지. 오늘은 김하나 세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네,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5월이 이제 종합소득세 시즌이지 않습니까? 네. 보통 이제 직장인분들은 연말정산이 필수적이고, 보통은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5월 되면 이제 세금과 관련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직장 다니면서 이제 부업 조금씩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들도 5월 신경 쓰셔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자기 근로소득 말고 네. 다른 부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단순히 소득세 신고가 아니고 네. 종합소득세인 이유가 있어요. 나한테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는 것이 바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죠. 근데 보통 뭐 이렇게 조금 부업하면 돈 줄 때 네네. 3.3% 세금 떼고 드려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세금 네. 낸 거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이제 많이 오해를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월급 받을 때도 보면 일부씩 원천 징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사실 3.3%도요. 세금을 내고 끝내는 게 아니고 미리 떼어놓는 세금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2025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쳐서 공제도 반영하고 경비도 반영해서 최종 정산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미리 납부한 3.3%는 당연히 깎아주고 거기에 초과하는 부분은 내야 되고, 만약에 3.3%보다 덜 나갔다 그러면 연말정산한 것처럼 환급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 월급 받는 사람들 연말에 연말정산하는 것처럼 사전에 국가가 너 작년에 이 정도 번 거 같으니까 세금 미리 떼간다라고 해서 가져간 거 하고 실제 네가 번 거, 쓴 거 이거 계산해서 처리하는 게 5월 종합소득세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월급 받는 월급생활자라 하더라도 만약에 부업으로 뭔가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는 신고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네네.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어디까지입니까? 사실 이제 우리 개인한테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있고요. 네. 그리고 이자나 배당소득, 금융소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3.3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연금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해도 모두 다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요즘 이제 직장인분들이 엔잡러라 그래서 네. 알바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뭐 물류창고 알바도 하시고 배달 알바도 하시고 쿠팡 파트너스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그만큼 살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래서 보면은 과거에는 회사만 다니면 사실 연말정산으로 네. 끝나서 이런 5월 종합소득세 관심이 많이 없으셨어요. 최근에는 진짜 5월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방금 전에 금융소득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작년이랑 해서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수익이 좀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 그분들도 종합소득 신고 대상인가요? 그거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네. 사실 주식의 양도 차익은 양도소득이에요. 이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라 그래서 종합소득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도소득, 국내 주식은 애시당초 과세를 하지 않고요. 해외 주식은 저희가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과세 차익에 대해서. 그런데 그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이 있다. 그러면 이제 2천만 원이 넘는 경우 종합소득 신고를 합산하셔야 되는 거죠. 배당으로 2천만 원 받으려면 얼마를 투자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이제 자산 10억 이상은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식 사고 팔고 하면서 이득 낸 거 특히 국내 주식은 네. 아예 처음부터 비과세니까 이거하고 상관없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시네요. 그거 갖고 걱정은 하지 마셔라. 앞서 가산세 얘기를 살짝 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신고 안 하면 가산세 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세법 잘 모르니까 진짜로 신고 대상인지 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럴 경우에도 가산세를 물어야 되는 거겠죠? 국가가 그런 건 안 봐주죠? 안 봐주죠. 일단 종합소득세 네. 신고를 내가 모르고 신고를 못했어요 하고 지나가더라도요. 가산세에서 벗어날 수는 없고요. 우리 과세관청에서도 법률이나 세법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면해주지는 않습니다. 가산세는 아예 신고를 안 하는 무신고 가산세는 20%, 그리고 신고를 덜 하는 과소신고 가산세는 10%, 그리고 여기에 이자 상당의 가산세인 연 8% 정도의 가산세가 같이 붙는데요. 신고를 만약에 안 하고 1년이 그냥 지나갔다. 네. 그러면 내가 내야 될 세금의 한 30% 정도가 가산세로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우와, 엄청 네. 세네요. 엄청 세죠. 그래서 사실은 가산세를 조금이라도 줄이시려면 네. 신고 기한을 놓쳤다. 그럼 최대한 빨리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 내가 신고 기간 놓쳐도 할 수 있나요? 바로 할 수 있죠.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되는데 네. 깜빡했다. 이런 분들도 진짜 종종 있거든요. 네. 그럼 다음 날에라도 신고를 빨리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 네.
말씀드립니다. 내가 종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냥 뭐 고민하지 말고 일단은 신고하는 게 맞습니까? 일단 우선은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면은 국세청에서 우편물이 날아옵니다. 요즘에는 이제 톡으로도 날아오더라고요. 네. 그런 안내를 통해서 본인이 종소세 신고 대상자라면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대충이라도 신고를 꼭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모르겠다. 나 소득이 발생한 것 같은데 나도 신고해야 되나?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요. 홈택스에 직접 들어가 보시면 내 소득 금액을 조회할 수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무사님하고 얘기 나누느라고 제가 못 봤는데 지금 네. 질문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아, 공하나 사모님께서 5인 미만 직장의 근로자인데 어쩌다 보니 2월까지 소득 신고를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하셨네요. 근로자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연말정산을 못 하셨다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근로소득이 2월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못 하셨으면 근로자 원래 연말정산은 회사가 해주잖아요. 근데 이번에 놓치셨으면 근로자 개개인이 각각 5월까지 본인의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9927님은 작년 말에 정년퇴직하고 나니 연말정산을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라고 하는데 늘 회사가 준 양식으로 했는데 좀 막막하다. 처음이시니까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렵죠. 근로소득 외에 금융소득, 부동산, 임대소득도 있어요라고 하셨거든요. 이거는 네. 저한테 전화를 좀 주셔야 됩니다.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금융소득도 2천만 원 넘는지 판단하셔야 되고요. 부동산 임대소득은 실제로 기장하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지 판단을 다 하시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세무 전문가 꼭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직접 작성하기 어려우세요. 주변에 네. 세금 좀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소득을 최대한 낮게 신고해야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세금을 이렇게 좀 덜 내는 게 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사실 세금 덜 내고 싶죠. 네. 저도 종소세 많이 내고 싶지 않거든요. 네. 이건 이제 다 마찬가지 마음이실 텐데, 근데 요즘 이제 소득 자체를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신고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한 소득을 수정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네. 이제 요즘에 사실은 종소세 기간인데 종소세보다도 더 핫한 세금이 뭐냐면 양도소득세예요. 지금 5월 9일 세법이 이제 계속 유예를 해주지 않겠다라는 문제 때문에 집을 취득하고 파시는 분들이 굉장히 상담이 많으신데 네. 실제 저한테 상담 요청하신 사례 중에 한 분이 10년 넘게 소득 금액을 굉장히 낮게 소득 보고를 하신 거예요. 세금 덜 내고 싶으셨던 거죠. 근데 막상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니까 자금 출처가 입증이 안 돼요. 너 그렇게 소득이 적었는데 어떻게 이런 부동산을 살 수 있어?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하면 옛날에는 자금 출처에 대충 쓰면 됐었는데.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엄격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 소득 신고한 내역까지도 검토하기 때문에 저한테 최근 몇 년치라도 세금 신고를 좀 높여서 세금 낼 테니까 다시 하게 좀 해주세요 하고 묻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득을 너무 낮게 신고하면 향후 몇 년이 지난 뒤에 자금 출처를 마련하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죠. 개인 사업자들을 대출받으러 가면 소득금액 증명원 가져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적게 해놓으면 대출 한도도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불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우리 그 주택담보대출심사에서 반드시 첨부해야 되는 게 소득금액 증명원이거든요. 이게 이제 가장 객관적인 증빙인데 이거 생각해 보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돈을 빌려주면 원금도 받아야 되고 이자도 받아야 될 텐데 이 사람이 소득이 크지 않으면 이걸 받을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당연히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소득금액을 꼭 살펴보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약간 꼼수 부리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는데 근데 또 반대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부동산 청약할 때 소득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신혼부부 특공이나 생애 최초, 다자녀 특공 이런 경우에는 소득이 또 너무 높으면 아예 신청을 못하니까 우선 공급 받으려고 하면 소득을 좀 낮게 신고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떻게든지 당첨되고 보자 이런 마음으로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사실은 좀 위험한 발상일 수 있어요. 일단 공공분양 특별 공급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상한이 있습니다. 유형마다 좀 다르거든요. 생애 최초 특공은 뭐 100%, 그리고 130 이하면 뭐 자녀 공급 대상이 되기도 하고 신혼부부 특공, 다자녀 특공 전부 다 이제 소득 상한이 있어요. 그러면 소득 금액을 너무 높게 하면은 여기 청약 당첨이 안 되니까 문제인데, 근데 막상 이게 당첨돼도 문제가 되세요. 당첨된 뒤에는 이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내야 되는데 잔금은 보통 우리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잖아요. 뭐 그때 앞서 말씀드린 문제가 발생하는 그렇네요. 거예요. 예, 소득금액 너무 낮게 신고하면 대출이 안 나와서 오히려 내가 청약은 받았지만 잔금을 못 치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청약을 포기하게 되면은 청약 통장 효력도 상실되고 재당첨 제한까지 와요. 그러니까 오히려 불이익이 크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나는 대출 없이도 현금이 많아서 아유 뭐 대출 안 받아도 현금으로 집 살 수 있다. 네. 그러면 또 거꾸로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국세청에서 봤을 때는 아니 그럼 그동안 소득도 없었는데 이 큰 현금은 어디서 났어? 부모님이 준 건 아니야?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소득도 적게 신고했고. 그럼 이제 한 가지 남는 게 주식 대박, 코인 대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자금 출전 문제까지 사실은 고려를 좀 하셔야 됩니다. 당첨 가능성은 높일 수 있으나 당첨되고 나서 막상 또 아까 말씀하신 뭐 중도금이라든지 뭐 잔금 내려고 하면 은행에서 대출 받기도 힘들고 소득이 워낙 적게 잡혀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 또 내가 현금으로 그걸 마련했다 그러면 자금 출처 증명할 때 애매해질 수 있다. 맞아요. 특히 이제 요즘 부동산 때문에 자금 조달 계획서라던가 실거래 조사라던가 뭐 부모 자녀 간의 차용증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이 불거지고 있어서 사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소득이 좀 늘었더니 건강보험료가 달라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종소세 신고한 소득이 건보료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우리 그 건보료를 상정할 때 네.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한 금액이 건강보험공단에 통보가 가고요. 그리고 같은 해 11월에 덜 낸 건강보험 부담을 내야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미 내가 세금도 많이 냈는데 11월에 건강보험료도 한 번 더 내야 된다 그러면 사실 이거 세금 2번 내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세요. 근데 이제 보험료하고 세금은 다르기 때문에 네. 이 건보료 부담까지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건보료 상당합니다. 이거 저 이제 프리랜서니까 네. 직장에서 내던 거랑 이제 또 프리랜서가 되고 난 이후에 내던 거랑 비교해 보면 직장인 분들은 회사에서 건강보험료 내고 있는데 부업 소득이 생기면 거기에 더해서 건강보험료 추가로 내라 이렇게 고지서가 날아오는 것 같던데요. 날아오는 네.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모든 엔잡러들이 다 날아오는 건 아니고 내가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으로 2천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소득월액보험료라는 이름으로 추가 고지가 됩니다. 근데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원래 근로소득자는 회사가 반반 부담해서 건강보험료가 장기요양 포함하면 한 8% 정도 되는데 4% 부담하고 직원이 4% 부담하고 네.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게 소득월액이 이제 부과가 되기 시작하면은 8%를 내가 다 내야 되는 거예요. 회사랑 반반 내는 게 반반 아니라 아니죠. 이건 내 이게 사업 훨씬 더 소득이니까. 부담이 크네요. 부담이 크죠. 그래서 이렇게 2천만 원이 넘어갈 것 같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상담을 꼭 하셔가지고 신고를 잘 하셔야 되겠죠. 이 2천만 원이라는 게 순수히 내 통장에 찍힌 돈이 다 더해서 2천만 원이면 그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요. 소득 금액이기 때문에 나의 매출이나 수익 금액이 아니라 각종 비용을 차감한 최종 소득 금액. 아까 이제 종합소득 신고할 때 맞습니다. 들어간 금액 네. 이거 말씀하시는군요. 이것도 일일이 계산해서 2천만 원 안 넘게 해야지 이것도 힘들고 돈은 더 벌고 싶고. 맞습니다. 지금 청취자 메시지 하나 들어온 것 중에 568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식의 기부금을 합해서 정산할 수도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이건 사실 이제 연말정산하고 동일한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종합소득이 발생하는 분들도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넘지 않는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다른 가족의 기부금을요, 내 소득에서 공제할 수가 있어요. 기부금 공제처럼 가능합니다. 그러면 기부금 말고 우리가 보통 이제 약간 연말정산의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의료비도 네. 근데 의료비는요, 근로소득이 있는 분만 공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이 같이 있다. 그런 공제가 가능한데 나는 3.3 프리랜서밖에 없다. 이런 분들은 의료비 공제 혜택을 못 받으세요. 아 그래요? 네.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의료비에 대한 고민이 아까 건강보험료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4%가 아니라 혼자서 다 부담해야 되는데 맞아요. 의료비와 관련돼서는 또 공제도 많이 못 받고 공제도 못 받고 교육비도 마찬가지예요. 네. 근로소득자한테 조금은 유리한 면이 상당히 있네요. 맞습니다. 내 사업하는 것보다 이런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하게 이렇게 회사에서 뭔가 월급 받는 분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사실 그게 맞고요. 네. 이걸 또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면 사업자들은 본인이 사업 경비로 사용한 걸 그대로 다 경비로 반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근로소득자들은 자기 월급에서 나가는 어떤 이런 경비들을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 공제 혜택을 좀 더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쪽에서 얻는 네. 것들이 조금씩 있군요. 그러니까 사업자들은 자기가 쓴 돈을 경비 처리해서 실제로 자기가 벌어들인 소득을 상당히 낮출 수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세금에서 이미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그렇죠. 감안이 되고 있으니까 그걸 못하는 개인들은 일종의 경비 처리로 아까 교육비라든지 의료비라든가 의료비 이런 것들을 더 혜택을 좀 더 주는 준다. 거죠.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겠습니다. 요즘 세금 환급해드립니다라는 광고가 굉장히 많던데요. 이거 사실 혹시 사기 아닌가? 이거 눌렀다가 뭐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쉽게 못 누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문자로도 오고 앱 광고도 있고 이거는 뭐 진짜입니까? 저도요. 한 5월 좀 가까이 되면은요. 네. 당신의 환급금 126만 원을 찾아가세요. 이렇게 뜹니다. 이거 눌러보고 싶잖아요. 이거 누가 네. 안 눌러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전부 다 이제 세금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업, IT 기업들에서 광고 홍보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지난 3월에 바로 한 달 전이죠. 국세청에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자들 111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1,409억 원을 환급한다고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국세청이 이런 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한 2022년부터인데 IT 기업을 표방한 세금 환급 대행 업체들이 줄줄이 등장하면서 이렇게 좀 과장 광고를 하고 영업하면서 문제가 좀 많이 불거졌거든요. 그러니까 환급 대행 업체에게 신고를 맡겼는데 정작 신고가 제대로 안 돼서 소비자, 즉 납세자들이 무신고 가산세 감면 혜택까지 날아간 피해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불과 작년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세청이 우리가 직접 그럼 무료로 해드리겠다 하고 나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광고로 날아오는 건 사기업이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거는 무료예요, 사실은. 네. 예, 그래서 이렇게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원클릭 환급 신고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환급금을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국세청에서 당신이 환급 대상입니다라고 뭘 보내지는 않나요? 일단 당해년도, 즉 25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올해 안내문 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환급 대상자다. 기본적으로 환급 대상자한테 환급 안내문이 대상자. 나가긴 요 나간다. 111만 명에게 나갔을 겁니다, 이미. 예. 그러면 저는 아니네요. 111만 명 해당이 안 되는군요. 네, 환급 대상자는 아니고 더 내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나 내가 확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말한 국세청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게 제일 좋다. 가장 정확하고요. 사실 이제 민간 업체들의 문제가 뭐냐면 공제 감면 항목을 잘못 적용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네. 과다 환급이 신청이 되면 가산금 이런 거 토해내야 될 수도 있고 내 개인 정보가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위험이세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이걸 더 잘할 수 있겠죠. 정보가 훨씬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국세청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래 이전에는 국세청이 나서기 전에는 민간 IT 업체들이 이거 대신 해드립니다 해가지고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전 국민의 거의 절반이 가입을 했었어요. 이 네. 서비스에. 근데 사실 문제가 굉장히 많았고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세무사를 이용하기에는 또 수수료 문제도 있고 저희는 또 이제 일반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말하자면 사각지대에 있었던 소비자분들이세요. 네.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을 국세청이 이제 나선 거죠. 말하자면. 예. 어쨌든 뭔가 중간 다리를 거치면 그쪽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개인정보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수수료를 떼가는 문제도 있으니까 이거는 국세청에 직접 들어가서는 게 뭐 어떻게 해도 이익이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복잡하지 않은 경우에는 네. 이제 안내를 하고 있다는 점. 미니의 이명자님께서 국민연금으로 받는 돈도 종소세 수입에 합산해야 되나요?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요, 당연히 다른 소득이 있으면요, 이건 합산소득입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소득 같은 거잖아요. 말하자면 매달 받는 연금이니까. 네. 그래서 국민연금만 있으시면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만약에 다른 소득도 있다. 임대소득 같은 거 그럼 합산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 이자 배당 금융소득부터 시작해서 연금소득, 사업소득 이런 것들 내가 기본적으로 벌어들이는 돈 전체 그 금액에 대한 세금 신고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유튜브에 노는 게 제일 좋아님께서 세금에 대한 건 학교 교육에 포함시켜야 되겠어요. 어렵네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어렵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난번에 제가 출연했을 때 저희 네. 학교 세무사 홍보해드렸었거든요. 네네네. 학교로 저희가 출동합니다. 아. 네. 예, 곧 그런 것들을 좀 교육을 통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앱 같은 게 있습니까? 우리가 세무 공부할 수 있는 앱이 있습니까? 아, 오늘은 제가 이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가야 되는데 네네. 저희 한국세무사회가 직접 만든 국민의 세무사 앱을 추천드립니다. 요건 이제 본인 인증 하나로 내 소득 자료가 자동으로 불러와지고요. 네. 저희 세무사하고 1대1로 매칭이 되세요. 그래서 과대 광고나 개인정보 유출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되고 세무사가 직접 컨설팅을 해주기 때문에 이 공공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게 좀 안심이 되겠죠.
그렇네요. 공공 플랫폼 이용하셔가지고 아까 좀 어렵다고 하신 분들은 또 세무와 관련된 상담도 좀 받으시고 어려운 것들을 해결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 신명철님께서 세무사님 똑순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하나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다녀오겠습니다.